메소포타미아 개관. 두 강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문명. 고대의 새벽, 인류가 아직 세상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거대한 대지 한가운데에서 하나의 문명이 조용히 깨어났다. 그 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줄기 강이 끝없이 흘러내리며 생명을 품어 올리던 광대한 평야. 후대 사람들이 이를 메소포타미아라 부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두 강이 빚어낸 토양은 비범할 만큼 비옥했고, 계절마다 되풀이되는 범람과 퇴적은 인류가 농경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풍요의 그림자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도사렸다. 북쪽에는 메마른 사막이, 남쪽에는 광막한 늪지대가 펼쳐져 있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풍요를, 때로는 무자비한 홍수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대개 바람, 폭풍, 비,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다. 신들의 성정은 거칠고 예민하며 때때로 인간을 시험하듯 폭우와 가뭄을 내려 이 땅을 흔들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높은 산이나 자연 방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 민족의 침략을 받았다. 유목민의 말발굽이 지평선을 가로지를 때마다 도시들은 전쟁과 재건을 반복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메르인, 아카딘,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이 땅에서 차례로 흥기하고 몰락하며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이러한 중첩된 문화의 흔적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를 인류 문명사의 모태로 부르게 한 이유였다. 강물이 흐르듯 시대는 흘러가고 민족은 바뀌어갔으나 이 땅의 신화, 종교, 전통, 도시 국가 법도는 긴 시간에 걸쳐 서로에게 스며들며 거대한 흐름을 이루었다. 그렇게 메소포타미아는 단순한 한 지역이 아닌 문명의 근원을 잉태한 살아있는 세계의 어머니로 자리 잡았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삶과 사회 구조. 메소포타미아의 풍경이 대지를 감싸는 신들의 숨결이라면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은 그 숨결 위에 세워진 작은 우주였다. 이 땅의 주민들은 뜨거운 태양과 두 강의 리듬에 오래도록 적응하며 포도와 올리브, 보리, 대추야자 같은 작물을 키웠다. 매년 5월에서 10월 사이 두 강은 어김없이 불어나 비옥한 흙을 남겼지만 때때로 범람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 자연이 베푸는 축복과 위협을 동시에 끌어안으며 서로 다른 민족들이 이곳에 모여 관습을 섞고 문화를 공유하며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을 형성해 갔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사회는 분명한 계층 구조를 이루었다. 가장 위에는 신들의 대리자로 여겨진 왕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신전을 관리하며 지식을 전승하는 사제와 학자들이 자리했다. 그들은 왕권을 정당화하고 도시의 질서를 지탱하는 축이었다. 그 뒤를 잇는 상인과 장인, 농부들은 도시의 경제와 생계를 맡았으며 맨 아래에는 전쟁 포로나 채무로 인해 자유를 잃은 노예 계층이 있었다. 그럼에도 가정은 삶의 중심이었고 가부장적 질서 아래에서 여성의 지위는 제한되었음에도 재산 소유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혼 요구 등 일정한 권리는 보장되었다.
수메르와 아카드 초기에는 남녀 원로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던 회의체도 존재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러한 구조는 약화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가 자리 잡았다. 농경이 문명의 뿌리였던 만큼 사람들은 정교한 관계시설을 세워 물기를 다스렸고 양염소, 소, 나귀 같은 가축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했다. 아이들은 가정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교육을 달리했다. 관리나 사제의 자녀는 문자와 기록을 배우고 상인의 자녀는 계산과 거래를 익히며 농부의 자녀는 어린 나이부터 들판에서 부모를 도왔다. 여아들은 집안에서 요리와 방직, 가사 운영을 익히며 장차 가정을 꾸릴 준비를 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사회는 단순한 계급을 넘어 각자의 역할이 조화되어 하나의 질서와 전통을 세우는 살아있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회적 토대 위에서 세계의 새벽을 밝힌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과 사막 사이에서 태어난 이 도시들은 때로는 별처럼 흩어지고 때로는 하나의 운명처럼 서로 얽혀 문명의 흐름을 만들었다.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땅 에리두는 문명의 첫 숨결이 깃든 곳으로 여겨졌으며 지혜의 신 엔키가 머물렀다는 전승이 이곳을 감싸고 있었다. 우르크는 거대한 성벽과 이난나의 성전으로 수메르 세계의 심장으로 뛰었고 라가시는 법과 행정의 발전으로 이름을 남겼다. 우르는 달에 신 난나의 도시로 번영과 예식의 중심이 되었으며 움마, 와키시 같은 도시들도 끝없는 전쟁과 동맹 속에서 세력을 확장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도시들이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성장해 나가면서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이 수메르 평원 위에 웅장하게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바로 이 도시들 자체가 이후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다. 농업, 경제, 상업, 그리고 과학의 태동.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는 두 강의 젖줄 위에서 자라난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았다. 강물이 물러난 들판에는 비옥한 토양이 겹겹이 쌓였고 사람들은 그 위에 정교한 관계시설을 세워 곡식을 길렀다. 보리와 밀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이었고 포도, 대추야자, 석류 같은 과실은 계절을 알리는 풍요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강과 운하를 잇는 물길을 다스려 가뭄을 막고 범람의 상처를 치유하며 농업을 문명의 근본으로 삼았다. 메소포타미아의 금속 자원이 거의 없었던 탓에 농산물과 직물 기름이 주요 교역품이 되었고 이는 곧바로 국제적 상업 네트워크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바빌로니아 시대에 접어들며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는 더욱 정교해졌다. 도시들은 항만과 무역로를 통해 멀리 이집트, 아나톨리아, 인더스 계곡과 연결되었고 이 교역 덕분에 구리, 주석은 라피스라줄리 같은 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장인들은 금세공, 옥석 세공, 직조, 목공, 도기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으며 이들 손끝에서 탄생한 공예품들은 왕궁과 신전에 봉헌되거나 먼 타국으로 운반되어 문명의 위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시리아 북부에서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농업이 제한되었고 대신 목축, 수렵, 벌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들은 주변 산악지대에서
조달한 목재와 석재로 성벽, 신전, 궁전을 세우며 북방 특유의 강인한 문화를 형성했다. 이 땅에서 피어난 학문은 자연 관찰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천문학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정밀성을 자랑했다. 메소포타미아의 학자들은 밤하늘을 기록하며 5 행성, 금성, 수성, 화성, 목성, 토성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파악했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며 하늘의 질서를 읽어냈다. 이러한 지식은 달을 기준으로 한 음력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훗날 음양력을 거쳐 점성술 예언학의 기틀을 세우는 지적 토양이 되었다. 수학에서도 그들은 독창적이었다. 60진법을 고안하여 각도, 시간, 거리 계산의 기반을 마련했고 피타고라스 이전에 이미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했으며 원주율의 근사값을 계산해 문명 전반에 활용했다. 의학과 해부학 또한 발전하여 사람의 몸과 질병을 탐구했으나 여전히 신들의 의지를 중시하는 종교적 치료법과 공존했다. 이렇게 자연을 기록하고 질서를 세우려는 메소포타미아인의 노력은 인류가 세계를 이해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거대한 혁명이었다. 예술과 건축, 신들의 그림자가 드리운 도시들. 메소포타미아의 예술과 건축은 단순한 장식이나 기술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신들을 향해 품었던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돌과 진흙 위에 남긴 거대한 흔적이었다. 강이 남긴 점토는 벽돌이 되어 쌓였고 사막의 바람과 태양 아래에서 굳어져 도시의 뼈대가 되었다. 돌과 금속이 부족한 이 땅에서는 진흙 벽돌이 곧 문명을 세우는 기둥이었으며 사람들은 그 위에 신들의 집과 왕들의 궁전을 만들어 올렸다. 이 가운데에서도 바빌론의 이슈타르 문은 특별한 위엄을 지녔다. 푸른 유약 벽돌에 새겨진 용과 황소, 사자의 형상은 신들의 힘을 눈앞에 드러내는 상징이었고 높이 약 15m에 이르는 이 문은 도시의 부와 권력을 세상에 과시하는 거대한 성문이었다. 그 푸른 벽면을 마주한 이방인들은 단번에 바빌론의 위엄을 깨닫고 이 도시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신들의 축복을 받은 성스러운 공간임을 느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건축과 종교적 감수성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두 성스러운 신전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우룩의 에안나와 니푸르의 에쿠르이다. 우룩 중심부에 자리한 에안나 지구는 사랑과 전쟁, 생명과 권능을 관장하는 여신 이난나의 성격이었다. 이곳은 도시의 심장부였고 재래 정치 행정의 중심이었으며 우룩 사람들이 신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에안나를 둘러싼 기둥과 뜰, 부조와 벽화는 이난나의 위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자 우룩이 왜 고대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로 기억되는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이난나의 숨결이 흐른다고 믿었던 이 신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신성한 에너지의 근원지였다. 반면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또 다른 거대한 성스러운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니푸르에 자리한 에쿠르이다. 이곳은 폭풍과 질서, 왕권의 수호자인 엔릴의 신전으로 수메르인들은 왕권은 에쿠르에서 태어난다고 믿었다. 실제로 많은 도시국가의 왕들은 니푸르의 사제들에게서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정통한 왕으로 받아들여졌다. 에쿠르는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장소였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하늘의 법정이었다. 이곳을 통해 신의 명령이 인간 세계로 흐르고 인간의 기도가 신에게 닿는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이 모든 신성한 공간들을 잇는 상징이 바로 지구라트였다. 계단식으로 층층이 쌓인 이 거대한 탑은 하늘로 닿고자 했던 인간의 열망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정상은 신이 머무는 자리라고 믿어졌다. 일반 백성은 그곳에 오를 수 없었으며 오직 사제와 권력자만이 신전의 꼭대기에서 제례를 집행할 수 있었다. 지구라트는 도시의 중심축이자 신성의 등대였으며 평원 어디에서든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웅장했다. 예술 또한 이 땅의 정수였다. 점토판에 새겨진 서령 문자, 사자 머리를 가진 여성상 라마슈트, 거대한 라마수 아시리아의 전쟁 부조들은 시간을 넘어선 생동감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남겨진 조각들만 보아도 메소포타미아의 장인은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 중개자였음을 느끼게 한다. 예술은 신을 향한 경배였고 인간이 영혼을 갈망하며 남긴 흔적이었다. 문자와 언어, 그리고 하무라비 법전의 탄생.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에는 늘 기록이 있었다. 광활한 평야에서 수확된 곡물의 양을 계산하고 신전으로 바쳐지는 재물의 흐름을 관리하며 도시 국가 간의 조약을 남기기 위해 사람들은 점토판 위에 작은 쐐기를 새겨 넣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문자 중 하나인 서령 문자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회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수메르어와 아카더를 담아내는 복잡한 음절 체계로 발전했다. 삼각뾰족한 필기봉을 눌러 남긴 선과 점들은 단단히 구운 후 수천 년을 버텼고 이 문명 사람들의 생각, 법, 신앙, 거래, 신화가 그 안에 꼼꼼히 새겨졌다. 서령 문자는 행정과 경제를 지탱한 도구이자 사람을 신과 운명에 연결하는 상징적 매개체였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언어 역시 민족의 변동에 따라 흘러갔다. 수메르어는 가장 오래된 언어로 문학과 제의, 행정 기록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아카더는 제국의 확장과 함께 더 널리 퍼져 외교 문서의 표준이 되었으며 두 언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랜 기간 공존했다. 서령 문자의 복잡한 구조는 문자 교육이 쉽지 않음을 의미했기에 문자를 다루는 서기관은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 중 하나였다. 성실과 정확성이 그들에게 요구되었고 그들의 작업은 문명의 정맥을 이어주는 기록의 힘을 상징했다. 이 기록의 힘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작품이 바로 하무라비 법전이었다. 총 284개의 조항이 새겨진 이 법전은 단순한 법률집을 넘어 왕권의 정당성과 신의 질서를 동시에 선포하는 선언문이었다. 바빌론의 왕 하무라비는 자신이 태양신 샤마시로부터 법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과 통일된 법질서를 약속했다. 검은 디오라이트 석주 위에 조각된 샤마시와 하무라비의 장면은 인간의 통치가 신의 의지를 기반하고 있음을 웅장하게 선언한다. 법전은 재산권, 가족법, 상업규칙,
노예 해방 조건 등 일상 전반을 포괄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동형보복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후대 법률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하무라비 법전은 단순한 금성문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기록은 신의 언어이자 인간의 무기였고 그 기록을 새긴 점토판과 석주는 시간을 넘어 고대인들의 의지를 오늘에까지 운반해 주었다. 에누마 엘리시, 혼돈에서 태어난 세계의 서사.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가운데에서도 바빌로니아의 창세서인 에누마 엘리시는 가장 장엄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꼽힌다. 위에서 하늘이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을 때 세상은 오직 두 존재, 순수한 민물의 신 압수와 거대한 염수의 여신 티아마트만이 뒤섞인 혼돈의 바다였다. 이 둘이 만나 흐름을 이루자 그 속에서 라무와 라하무가 태어나고 이어 안샤르와 키샤르가 태어나 하늘과 땅의 기틀을 형성했다. 이 신들은 다시 안를 낳고 아는 지혜와 마법의 신 에야를 낳았다. 새로운 세대가 늘어나며 세상은 활기를 찾았지만 이들의 소란스러운 움직임은 결국 압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후손들을 멸하려 했으나 에아는 이를 눈치채고 선제해 압수를 쓰러뜨리고 그 시신을 받아 속궁전으로 삼았다. 남편을 잃은 티아마트는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혼돈의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력한 괴수 11종을 창조했고 그중 왕이자 군대의 지휘관으로 키구를 세워 운명의 서판을 쥐게 했다. 티아마트는 더 이상 온화한 바다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돈과 파괴의 여신으로 변모해 젊은 신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려 했다. 위협이 다가오자 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누구도 티아마트와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때 안샤르는 막 태동하던 젊은 신 마르두크에게 구원의 역할을 맡기고자 했다. 마르두크는 조건을 내걸었다. 내가 그녀를 쓰러뜨린다면 신들의 왕이 되는 권한을 달라. 신들은 이에 동의하며 그에게 천상의 힘을 부여했다. 마르두크는 폭풍을 일으키는 무기를 들고 혼돈의 심장부로 나아갔다. 티아마트는 거대한 몸을 일으켜 포효했고 바다는 갈라지고 하늘이 흔들렸다. 그러나 마르두크는 폭풍으로 그녀의 입을 벌리고 치명적인 화살을 쏘아 심장을 꿰뚫었다. 티아마트가 쓰러지자 혼돈의 세상은 균열을 맞이했다. 마르두크는 그녀의 거대한 시신을 둘로 나누어 윗부분을 하늘로, 아랫부분을 땅으로 만들었다. 티아마트의 눈에서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나왔고 그녀의 몸에서 별과 바람, 시간의 질서가 생겨났다. 그 후 그는 키구에게서 운명의 서판을 빼앗아 신들에게 돌려주고 티아마트의 피와 흙을 섞어 인간을 창조해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빌론이라는 신성한 도시를 세워 그곳을 신들의 집이자 자신의 왕좌로 삼았다. 에누마 엘리시는 단순한 창세 신화가 아니라 질서가 혼돈을 극복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보여주는 문명의 근원이었다. 마르두크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은 바빌로니아 왕권이 신적 승인을 받았다는 상징으로 여겨졌고 이 서사는 후대 종교와 신화 그리고 통치 이념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영향을 남겼다.
아트라하시스와 에리두 창세 신화. 대홍수의 기억. 메소포타미아의 창세 전승은 한 가지 이야기로 고정되지 않았다. 민족과 시대가 바뀔 때마다 신들의 이름과 서사도 달라졌고, 그 속에는 고대인의 두려움과 희망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새겨졌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트라하시스와 에리두 창세 신화는 인간의 탄생과 멸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순환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아캇 시대에 형성된 신화로, 그 시작은 절대자 엔릴의 피로감에서 비롯된다. 젊은 신들이 세계의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겨운 노동을 계속하자 신들의 지도자인 엔릴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간을 창조한다. 인간은 신들을 섬기고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인간은 끝없이 늘어나 대지를 가득 채웠고, 그들의 소음과 소란은 엔릴의 인내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결국 엔릴은 인간을 멸하기로 결심하고 가뭄, 역병, 기근을 차례로 내려 그 수를 줄이려 한다. 하지만 지혜의 신 엔키는 인간을 연민하며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그 결과 인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번성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수는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엔릴은 마지막 수단인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한다. 그는 다른 신들에게도 입을 굳게 닫게 했으나, 엔키는 비밀리에 인간 영웅 아트라하시스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서둘러 배를 만들어라. 가족과 생물을 태우고 물결이 삼키기 전에 떠나라. 아트라하시스는 신의 명령대로 거대한 배를 만들었고, 곧 하늘의 창이 열리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이 범람하고 땅은 사라졌으며, 며칠 밤낮을 이어진 폭풍 속에서 문명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그러나 아트라하시스의 배는 살아남아 물이 빠진 후 새로운 땅에 정착했고, 제물을 바쳐 신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이 제사의 연기와 향기는 신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엔릴은 인간을 다시 살리되 인구를 억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출산을 제한하고 특정 질병과 운명을 부여해 세상이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수메르 전승인 에리두 창세 신화 역시 인간의 기원과 대홍수를 다룬다. 여기서는 여신 니누르사그가 인간을 창조한 뒤 그들이 유목 생활을 벗어나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구어 가는 모습에 놀라움과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인간 세계의 번영은 곧 엔릴의 불쾌를 자극했고, 그는 이들을 소란스럽고 경솔하다며 물로 모두 쓸어버리려 했다. 이때 엔키는 다시 한번 인간을 위해 개입하여 성직자 주수드라에게 대홍수를 예고하고 배를 만들게 한다. 주수드라는 홍수를 견디고 생명을 보존한 뒤 신들 앞에 제사를 올렸고, 그는 이후 불멸의 축복을 받아 먼 동쪽의 땅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두 신화는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지만 한 가지 공통의 진실을 품고 있다. 그 뿌리에는 메소포타미아가 겪어야 했던 끊임없는 강의 범람과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이 자연 앞에서 느낀 두려움이 자리한다. 물은 생명을 주는 동시에 모든 것을 삼키는 재앙이 되었고, 대홍수 전승은 이러한 현실을 신들의 이야기로 승화한 것이었다. 신들의 위계. 하늘과 땅,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존재들.
메소포타미아의 광활한 하늘 아래에는 수많은 신들이 공존했다. 이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자연의 힘과 인간의 감정,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의인화한 존재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존재는 운명을 결정하는 일곱 신, 즉 우주의 질서를 가르는 최고신 집단이었다. 이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이름과 색채가 달라졌지만 언제나 세계의 근본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다. 우두머리는 하늘의 주인이자 최고신인 아누였다. 그는 창공을 지배하며 신들의 권위를 보증하는 존재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 힘을 상징했다. 아누의 명령은 곧 신계의 법이자 천상 질서의 기준이었다. 그의 뒤를 잇는 것은 폭풍과 땅의 신 엔릴로,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가장 널리 숭배된 신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바람을 몰아 전쟁과 번영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경을 저지른 도시를 몰살시키는 냉혹한 심판자가 되기도 했다. 왕권의 상징이자 제국의 보호자로서 엔릴의 영향력은 도시 니프르를 중심으로 신성한 권위를 쌓아 올렸다. 그러나 세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맡은 것은 지혜와 물, 마법의 신 이아 혹은 엔키였다. 그는 인간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때로는 신들의 엄격한 명령으로부터 인간을 구해주는 자비의 신으로 알려졌다. 수메르의 에리두는 그의 고향이자 지혜의 근원지로 여겨졌고 홍수 신화에서 그가 보여준 인간을 향한 연민은 후대까지 이어지는 전승의 핵심이 되었다. 이아는 때로 엔릴과 대립하면서도 우주 질서를 조율하는 제3미의 주축으로 기능했다. 사랑과 전쟁, 권력의 양면성을 모두 품은 여신 이슈타르는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인 신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금성의 여신이자 전쟁터와 침실을 동시에 지배하는 존재였다. 이슈타르의 감정은 거세고 급격하여 사랑의 맞은편에는 언제나 파괴와 질투가 따라붙었다. 그녀가 저승의 여신이자 언니인 엘의 위키갈과 대립하며 죽음의 세계를 방문하는 신화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전해진다. 이슈타르가 저승에 갇혔을 때 세계가 메말라 정지하고 그녀가 다시 되돌아오자 생명이 돌아오는 서사는 메소포타미아인의 계절 변화와 탄생 소멸 재생의 순환관을 잘 보여준다. 태양과 정의를 관장하는 신 샤마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빛으로 어둠을 가르고 진실을 드러내는 존재였다. 샤마시가 인간의 꿈과 예언을 통제한다는 믿음은 사람들이 밤마다 꾸는 꿈조차 신들의 메시지라 여겼음을 의미한다. 여행자, 전사 상인을 지켜주는 그의 역할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보호신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바빌로니아의 최고신으로 등극한 마르두크는 폭풍의 힘을 다루고 질서를 세운 젊은 영웅이었다. 티아마트를 무찌르고 신들의 왕으로 등극한 그는 바빌론 도시의 수호신이 되었고 세계를 통합하는 질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아시리아 시대가 도래하자 그의 권위는 전쟁의 신 아슈르에게 밀려났고 신들의 위계는 다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단일한 체계가 아닌 오랜 세월 서로 섞이고 변하며 형성된 거대한 신화적 우주였다. 그들의 갈등과 협력,
사랑과 복수, 창조와 파괴의 서사는 곧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던 방식이었고 문명을 이끈 정신적 토대였다. 길가메시, 서사시, 영웅의 탄생과 죽음의 그림자. 메소포타미아 문학의 정점에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장엄한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가 자리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죽음과 우정, 오만과 깨달음, 존재의 유한성을 꿰뚫는 고대 인류 최초의 철학적 서사였다. 우르그의 왕 길가메시는 신의 피가 3분의 2 흐르는 반신으로 태어났으나 젊은 시절 그는 힘과 권력을 자만하여 도시를 자신의 욕망대로 흔들었다. 약자를 억압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그의 행동의 신들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신들은 길가메시를 제어하기 위해 야생의 인간 엔키두를 창조한다. 엔키두는 숲과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자라며 자연의 아들로 살아갔다. 그러나 성스러운 예언자 샤마트가 그에게 문명과 인간의 삶을 가르치자 그는 점차 인간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두 존재, 도시의 폭군 길가메시와 야생의 영혼 엔키두는 처음 만났을 때 치열한 격돌을 벌였으나 승패를 가리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진정한 벗이 된다. 이 우정은 서사시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두 영웅은 함께 모험을 떠나 악을 무찌르며 위협을 쌓기 시작했다. 그들은 레바논의 신성한 삼나무 숲을 지키는 거인 훔바바를 쓰러뜨리고 하늘의 황소를 파견한 이슈타르의 분노까지 이겨냈다. 그러나 이승의 승리는 곧 신들의 분노를 부를 뿐이었다. 신들은 인간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엔키두에게 죽음의 병을 내렸다.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과 죽음이라는 절대적 운명을 깨닫는다. 그는 깊은 슬픔과 공포에 잠식되어 불멸을 찾아 나서는 길고 고독한 여정에 나선다. 길가메시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현인 우트나피슈팀을 찾아가 영생의 비밀을 묻는다. 우트나피슈팀은 신들의 질서를 흔들 수 없음을 알려주고 인간에게는 오직 죽음이 주어진 법임을 말한다. 길가메시는 결국 불멸을 얻지 못한 채 우르그로 돌아오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다. 불멸은 신들의 몫일 뿐이며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만든 도시, 자신이 실천한 정의, 그리고 공동체에 새긴 흔적뿐이라는 사실. 서사시는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우르그의 견고한 성벽을 비추며 끝난다. 이는 길가메시가 더 이상 오만한 폭군이 아니라 도시의 영광과 민중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났음을 상징한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간이 죽음을 마주하며 삶의 의미를 되묻는 고대의 질문을 담고 있으며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울림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걸작으로 남아있다. 수메르에서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를 지나 제국의 황혼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단일한 왕조의 연속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흥망성쇠를 반복한 거대한 흐름이었다. 최초의 도시들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가에 나타난 것은 신석기 말기였다. 풍요로운 농업 생산은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장인을 길러냈고 신전 경제가 정착되며 곡식과 가축과 공예품을 관리하는 초기 도시국가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르크은 수메르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기록 관료제, 문자 신전 건축이 이곳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메르 도시 국가들은 번영과 갈등을 동시에 경험했다. 각 도시의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권력을 행사했지만 도시 간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난세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카드의 사르곤이었다. 그는 평범한 신분에서 출발해 키시 왕을 전복하고 남쪽의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해 인류 최초의 다민족 제국을 세웠다. 그의 제국은 지중해에서 페르시아 망가지 뻗어 있었고 통합된 행정과 광범위한 교역망은 문명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사르곤의 사후, 내부 반란과 외부 유목민의 침입으로 제국은 빠르게 쇠락했다. 혼란의 시대가 지나고 우르 제3왕조가 등장하면서 메소포타미아는 다시 한번 중앙 집권을 경험한다. 관료제는 체계화되었고 세금과 배급이 정밀하게 관리되었으며 도시들은 새로운 번영을 맞았다. 그러나 기후 악화와 경제 부담, 외침이 겹치면서 이 왕조 또한 1004 BCE쯤 무너지고 아모리족 계열의 여러 도시국가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그중 떠오른 도시가 바로 바빌론이었다. 바빌론의 하무라비는 외교와 전쟁을 능숙하게 활용해 주변 왕국을 차례로 굴복시키고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통일했다. 그의 통치는 안정과 법, 행정의 정점을 이루었으며 도시 바빌론은 풍요와 신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고 바빌론은 다시 쇠약해졌다. 한편 북쪽에서는 전쟁과 규율을 기반으로 한 민족 아시리아가 천천히 힘을 키워갔다. 그들은 기병과 철기를 앞세운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 장비와 정교한 행정 기술까지 갖추어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부상했다. 아시리아 제국은 티그리스 상류에서 시작해 이집트와 아나톨리아까지 지배력을 확장했으며 니네베와 님루드는 장대한 궁전과 도서관으로 찬란한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광대한 제국은 내부 반란과 동맹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바빌론과 미디아 연합군에게 패해 611 BCE에 붕괴했다. 아시리아의 몰락 이후 신 바빌로니아 제국, 즉 나보폴라사르와 느부갓네살 2세의 왕조가 메소포타미아의 마지막 황금기를 열었다. 이 시기 바빌론은 천문학과 점성술, 건축, 예술이 다시 절정에 이르렀으며 이슈타르 문과 공중정원 같은 전설적 건축물들이 이 시대와 깊이 연관된다. 그러나 이 제국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539 BC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메소포타미아는 새로운 제국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뒤로 그 땅은 헬레니즘, 로마, 사산 왕조, 이슬람 제국이 차례로 지나가며 역사의 층위를 쌓았다. 그러나 어느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메소포타미아는 언제나 문명의 어머니였다. 인류가 세계를 이해하고 기록하고 통치하는 모든 방식의 근원에는 두 강 사이에서 태어난 이 고대의 거대한 숨결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인류 문명의 뿌리를 따라 떠난 우리의 긴 여정은 여기서 잠시 막을 내립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와 고대 세계의 숨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을 다시 깨워주는 힘이 됩니다. 잊혀진 신들과 왕국 모래 아래 묻힌 역사가 여러분 덕분에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월의 안개 속에 숨겨진 문명과 신화를 함께 탐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정에서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